오늘 아침 발신자 표시도 없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손편지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 시대의 편지라니. 영집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뜯어보았다. 읽는 순간 어이가 없어 코웃음이 나왔다. 한마디로 장난 편지였다. 뜯긴 방범창 교체, 우리 설비 박 사장에게 전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 방범창은 불과 이틀 전 우리 설비 박 사장이 직접 와서 달아준 것이다. 그것도 이제는 웬만해선 안 부서진다라며 아주 튼튼한 놈으로. 그 아래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영집은 문득 젊은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발신자 없는 손편지, 일명 행운의 편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찜찜해졌던 그 불쾌한 감각. 할 일들도 어지간히 없구먼. 영집은 편지를 식탁 위에 던져두고 화장실로 향했다.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기겁하며 욕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변기가 막혔다. 뭐야 이게. 영집은 서둘러 식탁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막힌 변기 뚫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변기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영집은 첫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방범창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쩍 벌어졌다. 경고하던 새 방범창이 정말로 부서져 있었다.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화장지랑 달걀 사오기. 정말 화장지는 떨어졌고 냉장고 안에는 달걀이 한 개도 없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혼자 산 지 10년.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다. 중마고 고유석. 혹시 유석의 장난인가? 아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장난을 칠 성격도 아니고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다. 행여 친구가 개인사를 속속들이 안다 해도 냉장고 속 사정까지 훤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혹시 집 안 어딘가에 CCTV가 있는 건 아닐까? 영집은 반신반의하며 집 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다. 아기야.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호라비를 누가 사찰하며 이런 편지까지 보내겠는가? 미래에서 온 편지인가?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까지 잠시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걸 안다. 하지만 이미 세 가지 일이 맞아떨어졌다. 영집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여기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었다. 한시의 효영이 방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딸 효영과는 결혼 문제로 크게 싸운 뒤 10년 넘게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이것은 누군가 보낸 장난 편지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리라.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어떻게 안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영집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니야, 그냥 장난이야.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그의 손은 어느새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니겠거니 하면서도 이 문장만큼은 맞았으면 하는 마음. 그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마트로 향했다. 오늘 정말 효영이가 온다면 제외하기에 더없이 좋은 봄날이었다. 살랑이는 꽃바람, 따사로운 햇살, 푸르게 빛나는 공원 잔디. 모든 게 완벽한 날이었다. 영집은 마트에서 효영이가 좋아하던 딸기를 샀다. 어릴 적 딸기 철만 되면 동네 딸기밭을 뛰어다니던 아이. 엄마를 닮아
예쁘고 착했던 아이. 그 기억을 안고 영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잡생각을 떨치려 TV를 켜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거의 울릴 일 없는 초인종. 그리고 정확히 편지에 적힌 그 시간. 영집은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십니까? 아빠, 저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라고? 효영이에요. 영집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진짜 딸 효영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영집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분명한 효영이었다. 시계가 정확히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효영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염없이 오갔다. 내 새끼. 내 귀한 새끼.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했어. 우리 딸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 미안해요. 내가 정말 불효자야. 내가 진짜 미안해요. 아빠 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딸.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영집의 말에 효영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영집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식탁 위에 놓인 편지로 향했다. 딸이 오기 전까지 그 종이는 그저 기분 나쁜 장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딸이 정말로 왔고 시간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진 지금 그 편지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고장이었다. 영집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왜 그래? 아니야. 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영집은 말끝을 흐리며 식탁으로 가 편지를 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마치 눈에서 치우면 불안도 사라질 거라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지를 접어 넣은 뒤부터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그때 편지의 마지막 줄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유석에게 전화하지 말 것. 전화 안 됨. 영집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유석이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딸을 다시 안고 있으면서도 영집의 마음 한쪽에는 60년을 함께한 친구에 대한 걱정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영집은 딸이 좋아하는 딸기를 내놓으며 말했다. 나는 어쩐지 오늘 내가 올 것 같았어. 그래서 10년 만에 딸기를 샀다. 그의 말에 효영은 또 울며 딸기를 집어들었다. 역시 날 생각해주는 건 아빠밖에 없네. 왜? 그 녀석이. 아니, 이서방이 잘해주지 않니? 여전히 사위라는 녀석은 미웠지만 그래도 딸이 찾아와 줬으니 이제는 진정한 사위로 인정을 해줘야 했다. 2번 다시 딸과 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아니, 그 사람은 너무 좋아. 나한테 엄청나게 잘해줘. 그래도 그 사랑이 아빠만 하겠어. 딸의 말에 영집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으름장을 놓는 소리를 했다. 이서방이 속 썩이면 아빠한테 말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영집의 말에 효영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효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아빠 나 진짜 자주 올게. 주말에는 신랑이랑 아들도 데려올게요. 그래. 그렇게 딸과의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고 효영이 떠났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영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 속 편지를 꺼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 아직 남아있는 문장 하나. 유석에게 전화하지 말 것. 그래도 딸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알려야 한다.
그는 분명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것이었다. 당장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자꾸 마지막 문구가 떠올라 불안했다.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는다. 그 순간 영집의 기억 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다. 초등학교 운동장, 해진 운동화를 신은 유석과 새 운동화를 신고 서 있던 자기 자신. 신어봐. 영집이 자기 운동화를 벗어 유석에게 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돈독한 우정이 생겨났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도 영집의 유석을 향한 도움은 그치지 않았다. 머리가 좋아 서울대에 합격한 유석이 등록금 앞에서 좌절할 때 역시 영집은 친구에 대한 우정을 망설임 없이 보여줬다. 미래를 위한 투자야. 이 돈 떼먹을 생각 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받으러 갈 테니까. 둘은 늘 함께였다. 그땐 몰랐다. 그늘이 평생이 될 줄은. 영집은 신호음이 끊길 때마다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그의 휴대폰은 주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 전율이 느껴졌다. 이 편지는 범상치 않은 것임이 틀림없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이 편지는 현실을 한 줄씩 맞춰가고 있었다. 영집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마지막 문구를 다시 읽어내려갔다. 유석에게 전화하지 말 것. 전화 연결 안 됨.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자신과 6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설마. 혹시나 온갖 상념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유석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에게 타박했다. 아, 이 사람아. 하루 종일 왜 연락이 안 됐어? 조문 갔다가 바로 자네 집으로 왔지. 그러고 보니 유석이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인가? 오늘이 경수 발인일이었네. 뭐? 그 콧질질이 경수? 그래.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갔다 왔어? 영집이 서운함에 버럭 소리를 쳤다. 유석이 기운 없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효영이 잘 왔다 갔고? 그의 말에 영집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자,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해? 그렇다면 혹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영집의 말에 유석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별 탈 없이 잘 보냈나? 그의 쓸쓸한 미소와 말에 영집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마치 둑이 무너지듯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밤마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던 글씨, 아침이 되면 낯설게 느껴지던 종이, 그리고 그걸 조용히 가져가던 사람, 유석이었다. 영집은 자신이 쓴 글씨를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글씨,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이 편지는 예언이 아니었다. 경고도 아니었다.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그의 시간은 1년 전에서 멈춰 있었다. 영집은 1년 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60년. 유석은 매일 친구의 잃어버린 기억을 위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영집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자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유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 매일 도시락 2개씩 싸와서 나에게 줄 때 힘들다고 했나? 내 등록금 내줄 때는 아주 신이 났었잖나. 서울대생 친구 생겼다면서. 유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운동장에서 보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들었다. 내일의 자신을 위해. 다음 날 밤 유석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영집이
자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어? 자네 덕에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네. 영집은 어느새 깊게 꼬리 파인 주름을 잔뜩 안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대답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잊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젯밤 나눈 대화를, 함께 걷던 골목을, 오래전 불러주던 이름을. 하지만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도 유석 같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이 잊어도 먼저 손 흔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이 온전할 때, 목소리가 또렷할 때,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거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오브 사연이었습니다.